안녕하세요. 서비스 경영 자격 핵심 특강 강사 박정아입니다. 오늘은 서브젝트 5네요. 네, 코칭 교육 훈련 및 멘토링 동기부여 핵심 특강 B 모듈 마지막 파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파트는요, 여러분들이 내가 일반 고객을 응대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현장 관리자로서의 입장에서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와 부하 직원과 혹은 상사와 이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하고 같이 이제 서로 멘토링, 코칭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업무 몰입감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교육 훈련의 방법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성인 학습자들을 대부분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회사에서. 자, 그들의 특성이 있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신체적으로 약간 이제 뭐합니까? 약간 노화가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청력이 이제 감소하고 명확한 발음으로 좀 천천히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는 약간은 자기중심 경향이라든지 경직성이 늘어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수자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그거를 쏙쏙 스펀지처럼 흡수한다라기보다는 내 안에서 한 번쯤은 어때요? 판단을 좀 많이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신다든지 혹은 그 얘기를 완벽하게 이제 잘 이제 안 듣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어때요? 새로운 시도를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런 부분 때문에 어때요? 조금은 친근한 사물, 친근한 사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 같은 것도 조금 여유롭게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성인 학습자들은 스스로 동기부여가 돼서 자발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환경들을 잘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인 특성은 뭘까요? 그 성인 학습자들은 굉장히 내 몸은 딱 하나지만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가지고 있죠. 뭐 집에서는 내가 뭐 딸이기도 하고 혹은 내가 뭐 누구의 엄마이기도 하고 회사에서는 직장인이기도 하고 여러 역할 선상들 안에서 어떤 책임 같은 거를 요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교육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인 거죠. 그러니까 좀 자발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청소년 교육, 학생들 교육과의 좀 차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문제 한번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성인 학습자의 특징을 반영하지 않은 교육 방법은 자, 정답 몇 번일까요? 그렇죠. 내용을 암기시켜서 행동을 억지로 유도하는 거. 글쎄요. 내용을 암기시키는 거는 성인 학습자들한테는 올바르진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청소년들,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많이 줘야 되는 청소년들에게 더 유리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성인 교육자로서 갖춰야 될 역량 5가지. 자, 일단은 전문성 당연히 있으셔야 되겠죠. 내가 뭐 서비스 현장의 관리자다라고 하면은 뭐 SMAT의 이론을 잘 안다든지 혹은 서비스 경영에 대한 어떤 서적을 본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명확성이라는 거는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다 그래도 전달하는 능력이 부족하면은 그거는 소용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잘 조직해서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는가 이거고요. 자, 감정이입이라는 건 뭐냐면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는 좀 달라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지식 수준에 맞춰서 그 차이에 맞춰서 조금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게 감정이입이 잘 되고 타인 감수성이 높으신 분들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하시죠. 자, 열정 뭐 말할 것도 없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자로서의 사명감, 그 다음에 문화적인 감수성, 그 다음에 교육자로서 내가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정말 성인 교육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역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정답 한번 맞춰보도록 할까요? 성인 교육자로서 갖춰야 될 특성이 아닌 것은 문화적인 획일성? 이런 말이 있었나요? 네, 문화적인 감수성이라고 고쳐주시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성인학습 이론 몇 가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전환학습하고요. 개조주의 학습이 여러분들 가로넣기 문제, 연결력 문제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일단 자기주도적 학습은 어렵지 않으시죠?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스스로 학습 목표를 정하고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전환학습이라는 건 뭐냐면은
학습을 통해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내 생각이나 관점이 변화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예. 당연히 습관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들에 대해서 약간 어떤 교육의 어떤 그 내용을 듣고서는 생각이 전혀 다른 것으로 이제 바뀌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전환학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개조주의 학습은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은 개조주의 안에 전환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조주의는요, 이 바뀐 생각이요,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으로까지 인생 전반에 뭐 많은 것들을 굉장히 변화시킨다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환학습보다는 조금 더 폭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내가 그 행동을 어떻게 해요? 뭐 다른 사람과 그것을 공유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든지 실제 내 행동을 변화시킨다든지 그렇죠? 거기까지 가는 것들을 우리는 개조주의 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경험학습 이론은 여러분들 사실 지금 다 하고 계시는 걸걸요?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 직장인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다 하시는 것들이에요. 서비스를 경험을 하시죠. 고객 응대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그 경험을 하면서 내가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서비스는 이런 걸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생각보다 다른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실제 고객을 만나면서 그리고 내가 서비스를 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이라든지 성찰 이런 것들에 대한 단계를 거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반성과 성찰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뭘 하게 되냐면요. 재개념화를 하게 되거든요.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서비스의 개념이 좀 완전히 달라진다든지, 그죠? 고객에 대한 정의를 좀 다르게 가져간다든지,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재개념화를 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우리는 경험학습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이거는 서비스 현장에서 혹은 직원들이 고객 응대를 해보면서, 그쵸? 몸소 익혀나가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직학습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조직이 가진 어떤 문제를 집단 내에서 토론을 하고 문제를 그런 해결하는 과정에서 배움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이 또 하나가 나왔네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OJT가 있고요. 그 다음에 OFJT가 있습니다. 시험에 정말 잘 나오고요. 두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로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쉽게 얘기하면요. OJT 같은 경우는요. 현장교육, 현장학습을 얘기하는 거고 OFJT는요. 집합교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현장에서요. 선후배 혹은 동료들끼리 어떤 업무적인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일을 하면서 우리가 공유하는 것들, 교육을 받는 것들을 OJT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OFJT라는 건 뭐냐면 일터를 벗어나서 어디 저기 굉장히 막 산 좋고 물 좋고 막 이런 데 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연수원에서 정말 그 학습만 하는, 교육만 받는 이제 이런 형태를 우리는 OFJ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장단점을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OJT. 자, 현장에서 직접 우리 어때요? 같이 공부를 하는 그런 상태라고 먼저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어때요? 내용이 굉장히 현실적이겠죠. 일을 하면서 어때요? 거기에 있는 그 현장 안에서 뭔가를 배우는 거잖아요. 내용이 얼마나 현실적일까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장소로 굳이 이동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여러분 OJT 같은 경우는요. 1대1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대1이나 1대2 요 정도? 그러니까 소수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상사하고 동료 간에 어때요? 굉장히 좀 끈끈해지는 이런 장점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기업의 입장에서는요. OFJT를 할 여력이 없을 때 그냥 바로 OJT를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OJT 같은 경우는 어떤 연수원을 이제 잡아서 거기서 이제 우리 교육생들 밥도 줘야 되죠. 그 다음에 뭐 잠도 재워야 되죠. 간식도 줘야 되죠. 뭐 프로그램, 뭐 강사 뭐 이런 비용,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하기 쉽지 않은 것들은 바로 그냥 건너뛰고 OJT를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OJT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건 거죠. 그 다음에 상사가 그 지금 가리키는 그 교육생을요. 어떤 지금 수준이냐에 따라서 조금 맞춰져서 가르쳐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들어온 사람이 막 경력 직원이에요. 이미 뭐 되게 많은 걸 알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출 거고 전혀 모르는 신입사원이다 그러면은 또 거기에 맞출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단점은요. 상사와 환경이 훈련에 부적합할 수 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상사 입장에서도
일을 하면서 뭔가 교육을 같이 진행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너무 바쁘면 교육에 좀 소홀해 한다든지, 그죠? 이제 그렇게 우선순위가 아니게 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때요? 상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대규모의 직원들을 교육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1대1이나 1대2로 교육을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를 교육시켜주는 담당자를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때요? 이 수준 차이가 좀 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첫 회사에 들어갔을 때 첫 직무를 어떤 선배한테 배우느냐에 따라서 뭐 평생이 결정된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그 선배한테 내용을 막 배우다가 이분이 갑자기 출장 가는 바람에 B라는 선배가 와서 어떤 일을 가르쳐 줬을 때 이 A라는 선배와 B라는 선배의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일관성 있는 교육을 대규모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단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프J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프JT는 우리 연수원 같은 데 가가지고 2박 3일씩 막 교육받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장점은 어때요? 많은 직원들에게 동일한 교육할 수 있겠죠. 그래서 타임테이블별로 거기에 이제 그 전문가들이 이제 들어오셔가지고요. 우리 막 20, 30명 모아놓은 자리에서 어때요? 한 강사님이 그 자기의 전문 지식을 많이 알려주는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동일한 교육 가능하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전문가가 들어와서 그 교육을 진행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대부분 연수원들을 여러분들 어디 있습니까? 막 저기 막 되게 막 시골 막 엄청 멀리 들어가 있는 경우 많잖아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일을 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진짜 교육에만 집중을 해라, 약간 이런 뜻이죠. 근데 이렇게 연수원이 수도권 이렇게 가까운 데 있고 그러면은 직원들이 낮에는 연수원 가서 이제 교육을 받고 저녁은 집에 가가지고 막 자고 온다든지, 그러면 아침에 또 막 지각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집에 가지 말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직무 부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교육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OJT 하다 보면 어때요? 이제 참여형 수업들이 또 되게 많잖아요. 그 다음에 뭐 끝나고 난 다음에 뭔가 몸으로 움직이는 뭐 이런 훈련들을 막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어때요? 서로 간에 굉장히 선의의 경쟁, 협동심 이런 것들을 기르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단점은 뭐냐면 2박 3일 동안 정말 재밌게 교육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약간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교육받으러 간다고 우리 구성원 2~3명이 빠졌습니다. 그럼 어때요? 남아있는 직원들이 고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업무에 공백이 생긴다라는 단점. 자, 그 다음에 오프JT 같은 경우는 어때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 훈련의 종류인데요. 훈련의 분류인데요. 자, 여기서는 신입사원 교육, 그 다음에 작업자 교육, 그 다음에 경영자들의,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 이렇게 3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파트에서는 어떻게 공부를 좀 하시면 좋냐면, 자, 신입사원들의 교육 목적이 뭐고, 그죠? 어떤 교육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들한테는 무슨 교육 훈련 기법이 왔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신입사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에 온 거를 너무너무 환영한다. 그죠? 굉장히 유쾌하고요. 너무 무겁지 않게 진행이 되는 게 좋습니다. 환영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들한테는 무슨 교육을 해요? 그렇죠. 이제 회사 생활에 빨리 적응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경영의 뭐 기본 이념이라든지 우리 회사의 비전이라든지 회사 생활을 잘하기 위한 그런 방법론적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교육을 하셔야 되겠죠. 적응, 그렇죠. 직무에 대한 흥미, 그 다음에 조직의 비전, 가치 이런 것들 공유하고요. 동기부여 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 나오죠. 자, 우리 조직 생활할 때 기본 비즈니스 매너, 우리 A 모듈에서 배웠던 이런 것들, 그쵸? 기초 지식이라든지 근무 태도라든지 너희들이 들어와서 해야 되는 역할과 규범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인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어때요? 전달해야 될 내용이 많을 때에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강의식 방법입니다. 그죠? 많은 내용들을 전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멘토링, 어때요? 선배와의 대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진행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자 교육은 뭐예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회사에서 근무를 해보신 분들입니다. 어때요? 이들한테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신들에게 부여한 직무를요, 성공적으로 수행하십시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직무에 관련된 지식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어때요? 해봐야 돼요. 계속. 해봐서 그 스킬을 계속 올리고 역량을 올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현장 교육, 아까 OJT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의적 방법이라든지 직업학교, 그 다음에 대학 위탁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실적인 지식이나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더 전수를 많이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이죠. 자, 관리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자는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자, 일단은 드디어 관리자들은 뭐에 참여를 합니까? 그렇죠. 기업 경영에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광범위한 경영 문제를 취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어떤 노력들을 좀 하셔야 되냐면요.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 나가는 노력. 누구요? 이게 부하 직원들하고도 뭔가 관계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윗사람들하고도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그렇죠. 가운데 끼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교육 자체도요, 되게 여러 가지 기법들을 쓴다는 겁니다. 예. 여기서 나오는 이 감수성 훈련 같은 경우는요, 뭐를 위해서 해? 그렇죠. 요거죠. 인간관계. 이 감수성 훈련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소규모의 사람들이 좀 모여서 좀 집단 토론을 하면서 대인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좀 감정에 호소하는 약간 그런 훈련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뭐 공감하고 막 이런 훈련들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행동 모델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바람직한 행동이 나와 있는 그 비디오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강사가 충분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에 교육생이 비디오에서 본 내용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그 교육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감수성 훈련하고요. 그 다음에 행동 모델법이 또 이렇게 되게 출제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지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 관리자의 교육 기법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뭐 해가지고 뭐 멘토링 같은 게 이제 막 나온다든지. 예. 멘토링은 누구한테 하는 거죠? 그렇죠. 신입사원들에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자, 신입사원과 그 다음에 작업자와 관리자들에게 어떤 교육을 진행을 하고 왜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법들을 쓰는지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사원의 교육 훈련 기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정답은 멘토링.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교육 방법들이 쭉 나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연결력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어서. 자, 강의식 방법. 보통 우리 회사에서, 아니,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지 않을까요? 그죠? 강사가 교육생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그런 방법. 어떤 전달해야 될 지식이나 양이 많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좋은 교육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만 어때요? 듣는 사람이 수동적으로 그냥 듣기만 하게 되는 일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이 되기도 하죠. 자, 온라인 교육은 뭘까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PC나 모바일을 통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사실 이런 온라인 교육들도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교육의 매뉴얼이라든지 핸드북 같은 거를 가지고서는 진행을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회의식 방법, 일정한 장소에서 모여서 소규모로 이제 문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자, 시청각 교재 교육이라는 거는 그 어떤 영상을 보여주는 거죠. 왜 우리 뭐 강의식 방법으로 교육을 하다가도 중간중간에 강사님이나 교수님들이 어때요? 재밌는 영상 같은 거, 의미 있는 영상 이런 거 보여주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 나눠보자 이런 것들도 하시잖아요. 그런 거 다 시청각 교육이 되겠죠. 자, 직무순환 교육이라는 거는 이거 회사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3년마다 어때요? 직원들을 교대 근무를 시키는 거죠. 예. 회계에 있던 직원을 인사로 보내고 인사에 있던 직원을 마케팅으로 보내고 이렇게 3년마다 교체, 직무 교체를 좀 하면서 거기에서 조금 그 다른 직군들도 경험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사례 연구, 뭔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사례를 가지고 찬성이냐 반대냐를 가지고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학습을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할 연기는요, 연기하는 거죠. 네, 그 고객이 되고 직원이 되어서 각자의 어떤 상황을 가지고
서로 연기하는 과정에서 뭔가 되게 생생하게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요거는 제가 뒤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비즈니스 게임, 모의 경영학 학생들이 이거 많이 하던데요. 네, 경영 시뮬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요. 아직까지는 그건 해보진 않았지만 실제 그 경영이나 그 사업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한번 미리 시연해보는 그런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을 훈련하는 그런 방법에도 많이 쓰인다. 자,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자, 브레인스토밍의 목적은 딱 하나죠. 자, 아이디어를 최대한 많이 내기 위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이디어의 양이에요, 질이에요? 그렇죠, 양이라는 거죠. 네, 좋은 아이디어를 내자 이건 아니고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내보자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학습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감수성 훈련이라는 거 우리 아까 잠깐 나왔었죠, 여러분들? 어떤 일부러 좀 갈등 같은 거를 좀 많이 만들어서 정서적으로 잘 해결하는 방법,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는 방법, 잘 경청하는 방법, 이런 것들, 인간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제가 이제 역할 연기를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그 역할 연기는요, 사실 서비스 현장에서 정말 많이 쓰여지는 교육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롤플레잉이라고 해가지고요. 저희는 이제 줄여가지고 RP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롤플레잉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꼼꼼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출제가요, 너무너무 잘 됩니다. 네. 그렇죠? 5단계. 자, 첫 번째. 일단 롤플레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저도 물론 이제 서비스 현장에서 교육을 해봤지만 대부분은 직원들이 싫어합니다. 이렇게 막 참여형 교육 이제 하자 그러면은 막 귀찮아한단 말이에요. 아, 그냥 뭐 그냥 이론으로 할래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몸으로 익혀야지만 현장에 가서도 그게 습관적으로 잘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강사님이, 교육자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 유발을 교육생들에게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감대 이런 것들을 잘 형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이게 지금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 다음에 거기에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할지,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개선하고 싶은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강사님이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진행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프로세스.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 그룹을 지정을 하는 거죠. 뭐 거기 앉아있는 자리에서 뭐 이렇게 자, 한 조가 돼서 이렇게 나눕시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1조, 2조, 3조 해가지고 명패를 두고 이렇게 지정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룹을 지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턱대고 시키는 게 아니에요. 무턱대고 시키는 게 아니고 실습 시간을 꼭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사님은요, 어떻게 보면 이 각 조에 다 다른 상황을 주는 거죠. 네. 상황 1, 상황 2, 상황 3, 상황 4. 그래서 뭐 이렇게 쪽지 같은 거에 적어가지고요. 이렇게 제비뽑기 같은 거 시키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딱 쪽지를 열어보면 뭐 고객이 막무가내로 와서 그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딱 열었는데 고객이 뭐 제품을 먹고 배탈이 났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여기서요 주는 거예요. 각각 다 다른 상황들을. 네, 그죠? 그런 다음에 이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어때요? 역할을 정하는 거죠. 야, 너는 고객해, 너는 고객 친구해, 그 다음에 너는 뭐 지나가는 행인해, 나는 직원 할게, 너는 매니저해, 막 이런 식으로, 그죠? 네. 그런 다음에 뭐 합니까? 그 안에서 시나리오를 좀 짜가지고요. 그 안에서 연기를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연습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가지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내용이나 고객 상황들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유하는 겁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1조 나와서 발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1조가 나와가지고 저희는 어떤 상황을 지금 현재 받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뭘 지금 시연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죠? 그 다음에 재미있게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봤습니다. 그러면은 재밌게 봤어요. 끝. 이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됩니까?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앉아서 보는 사람도 많이 배우죠.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시연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배우기도 하고요. 사실은 교육자도 많이 배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다 하고 난 다음에 전체 구성원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봤는지, 그 다음에 발표 직원들은 해보니까 어땠는지, 그 다음에 교육자는 혹시 해줄 얘기가 있다면은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뭐 교육자 혼자서 피드백을 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네, 다 하는 겁니다. 피드백의 순서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롤플레잉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칭입니다. 요즘 또 코칭도 출제가 굉장히 잘 되고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코칭하고 티칭의 차이가 뭐예요? 사실 우리는 티칭이 좀 더 익숙할 것 같긴 한데, 그죠? 티칭은요, 어떤 가르쳐 준다. 그죠? 어떤 정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답을 주고 그 사람을 가르쳐 주는 약간 그런 형태라고 본다면, 코칭은 어떤 질문을 통해서요, 학습자 스스로가 조금 자기의 어떤 의사결정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것, 돕는 것,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니까 코칭 같은 경우는 코치가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정답을 주어서도 안 되고 스스로 조금 찾아볼 수 있게끔 어떤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코칭을 잘하시기 위한 스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스킬. 어떤 것들이 좋대요? 특정 질문을 하기보다는 확대 질문을 해주시고, 자, 과거 질문보다는 미래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질문 해주시고, 부정적인 질문보다는 긍정적인 질문을 잘 하실 수 있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경청 스킬. 굉장히 공감을 잘 해주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객관적인 관점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듣는 동시에 자기 반성과 성찰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 자, 직관이라는 게 뭐예요? 직관?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직관해야 된다. 판단하지 않는다. 그죠?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그래서 너무 과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멋대로 예측하지 않고 내가 억지로 일을 리드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기관리 스킬. 그러니까 코치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모범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부터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 책임을 요구한다라는 건 거죠. 자, 그 다음에 확인 스킬이라는 건 뭐냐면요, 피코치, 코칭을 듣는 사람, 코칭을 받는 사람한테 중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 그러니까 뭐냐면 피코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면 알 수 있도록 좋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떤 일들을 했어? 현재는 어떤 상태야? 미래에는 뭐가 되고 싶어 해? 이런 정보들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코칭이 잘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갭스 코칭 모델 단계별 스킬, 일단은 여러분들 요 4단계, 1단계에서 4단계의 순서를 일단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굵직굵직하게 공부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단계에 이제 목표 설정이에요. 골 세팅인데, 자, 이 단계에서는 너가 코칭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어? 이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스스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목표 설정을 할 때에는 이 5가지를 꼭 기준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스펙시픽 뭘까요? 뭐예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인가, 그것은. 그죠? 그 다음에 measurable은 뭐예요? 과연 그것은 측정 가능한가? 그래서 뭔가 코칭을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 의외로 또 코칭은요,
어떤 수치적으로 좀 객관적으로 어떤 근거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이 서비스 현장에서의 코칭이라는 거는 항상 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쵸? 성과로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측정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achievable 뭐죠? 달성 가능한 목표인가? 너무 과하게 잡은 것은 아닌가? 이런 과하게 잡은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비현실적인 목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realistic, 현실적인가? 그 다음에 time bound, 정해진 시간 내에 그것을 할 수 있는가?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때요? 이 코칭을 통해서 뭘 얻고 싶은지, 어떤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질문하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 앞전에도 나왔었죠. 네. 이렇게 질문은 확대, 미래, 긍정, 개방형 질문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진행 과정 평가하기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일이 어땠는지, 그죠? 그 다음에 스스로 좀 평가를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반성도 좀 하게 하고, 어때요? 개선점을 스스로 좀 찾아서 가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 거죠. 예. 그래서 P코치가 지금까지 이루어낸 결과에 대해서 코치가 공정하게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점들을 개선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찾고 확인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다음 단계 계획하기입니다. 자, 이제 거기 그냥 반성과 성찰에서 개선점을 찾아내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는 뭘 하면 좋을지를 서로 논의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여러 가지 어떤 대안,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안들이 쭉 나왔다면요, 여기에서 최선의 대안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좁혀 나갈 수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자, 이제는 대안을 찾았으니 네가 알아서 해,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일을 또 잘 해내기 위해서 또 코치가 도와줘야 될 어떤 행동, 지원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코치가 적극적으로 돕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환경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뭔지를 알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면서 도우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4단계에서 진행돼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로우 코칭 모델이 나오는데요. 사실 코칭 공부 아마 한 번쯤 해보신 분들, 그리고 자격증 또 취득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그로우 모델은요, 코칭 모델에서 정말 가장 많이 쓰이는 모델이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유명한 모델입니다. 코칭 프로세스 방법론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이 파트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코치가 이 단계에 지금 와 있는 사람한테 무슨 질문을 해야 되는지 그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때요? 이 질문들을 어때요? 섞겠죠. 네. 섞은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옵션, 여러분 이거 영어로도 공부 꼭 하세요. 네. 이 옵션 단계에 지금 있는 사람에게 해야 되는 질문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하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공부를 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랄게요. 자, 적중 예상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사례는 코칭 과정에서 있었던 코치의 잘못된 질문이랍니다. 코치 질문에 있었던 오류를 찾아내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정답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폐쇄형 질문, 과거 질문, 부정 질문. 어쨌든 지금 다 잘못하는 질문이니까 좋은 질문들은 다 빼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이건 좋은 질문이죠. 그죠? 근데 미래 질문 좋은 질문이고, 긍정 질문도, 예. 개방 질문 좋은 질문, 미래 질문 좋은 질문, 그죠? 이런 것들이 답 이거밖에 없네요. 찾아볼까요? 땡땡 씨는 요즘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워? 어두워? 뭐예요? 부정 질문인 것 같죠? 네. 혹시 또 고객 컴플레인이 발생한 거 아닌가? 뭐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고객 컴플레인이 발생한 거 아니야? 이거는 굉장히 답변을 단답형으로 나오게 하니까 어때요? 폐쇄형 질문에 들어갈 수 있겠다. 그죠? 네. 자, 그럼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표정이 어두울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되게 부정적인 느낌이 좀 많이 드시죠? 예전에도 컴플레인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어?
이거 과거 질문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별로 좋지 않은 코칭 사례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사 분야와 코칭의 차이점. 네, 여러분들 사실 코칭하고요, 뭐 멘토링, 상담 여러 가지 것들로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요거 구분하는 문제가 요즘에 또 시험에 잘 나오고 있으니까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컨설턴트가 하는 컨설팅 같은 경우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답을 아예 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여기 보면은 컨설팅은 컨설턴트가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나오죠. 답을 주는 거예요. 하지만 코칭은 뭐예요? 고객이 스스로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책을 찾게 하는 그런 방법이다. 자, 상담은 뭐예요? 정서적으로 그 마음에 있는 고민을 들어주면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코칭은 어때요? 정서적인 문제만을 다루지는 않고 업무 성과라든지 뭐 진로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죠? 그래서 코칭도 굉장히 종류가 많거든요. 라이프 코칭, 그냥 인생 전반에 대한 이런 코칭도 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코칭이라고 해서 업무 성과에 관련된 그런 코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칭은 정서적인 문제만을 다룬다. 뭐 이렇게 나오면 틀린 답이 또 되겠죠. 자, 멘토링은 뭐냐면 그 분야의 선배나 전문가들이 멘토가 되어서 멘티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근데 코칭 관계에서는 꼭 코치가 그 분야의 전문가여야 될 필요는 없다. 네, 그렇죠? 비전문가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직원을 인정하는 칭찬의 종류라고 해서 여러분들 사실 이것도 요즘에 시험에 꽤 잘 나오더라고요. 네, 원래 잘 안 나왔던 부분이긴 한데 추가가 좀 되었습니다. 자, 일단 직원을 칭찬하는 종류. 비유 칭찬. 네, 영화배우 누구누구 닮았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예시들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 것들 잘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유물을 칭찬하는 것. 시계가 굉장히 고급스럽네. 그죠? 이런 거. 단순 칭찬은 뭐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고 칭찬을 하는 거래요. 목소리가 참 듣기가 좋네 라고 얘기하는 거. 자, 대담 칭찬. 사실과 약간 다르더라도 약간 조금 과장해서 칭찬을 하는 거래요. 누가 엄마하고 딸로 보냐. 그죠? 아주 그냥 친구 같다. 자매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간접 칭찬법. 간접. 네. 그죠? 자, 제3자의 말을 인용해서 칭찬하는 거래요. 김 부장이 우리 정아 씨가 이 업계 최고의 거의 실력자라고 하던데?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 네. 자, 호칭 변형 칭찬법이라는 거는 그 사람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또 호칭을 써주는 거죠. 네. 실제로는 선생이 아니더라도 선생님이라고 불러줄 수도 있겠고, 전문가처럼 느끼기 위해서 땡땡 박사라고 불러주는 거다. 자, 반문 칭찬법. 대화 중에 감정을 추가한 칭찬이다. 아, 그렇습니까? 정말 전 잘 몰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칭찬의 종류 여러분들 예시 같이 공부하셔요. 그래서 이게 나왔을 때 과연 이게 무슨 칭찬법인지 골라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칭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뭐가 돼요? 이제 멘토링을 배우는 건데요. 여러분들 멘토링은 제가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멘토링의 거기 유래가 책에 나와 있어요. 뭐래요? 그 왕이 전쟁에 나가야 돼가지고요. 그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자기 친구한테 맡기고, 예. 그리고 전쟁에 갔다가 몇 년 뒤에 이제 돌아왔는데 어때요? 내 친구가 내 아들을 너무 잘 이렇게 멋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잘 키워준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는 것이 꼭 뭐 부모가 해야 된다, 부모가 잘 키울 수 있다, 뭐 꼭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좋은 멘토 하나를 만나는 것이 정말 인생의 큰 선물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멘토링의 그런 중요성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일단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멘토링의 효과가 세계 차원으로 나와 있죠.
조직 차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차원이 있는데 개인 차원에서 또 멘토와 멘티의 요 차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멘토링의 효과 중 조직이 얻는 효과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조직 차원이고 이게 이제 개인 차원 중에 멘토, 멘티인데요. 섞을 거죠. 네, 섞어서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하는 말로 나올 수도 있겠고 혹은 이 둘을 섞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멘토링에서 멘토가 얻는 효과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혹은 멘티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동기부여 이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기부여가 뭘까요? 동기. 여러분 동기가 뭐예요? 동기.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일단 우리 회사 생활을 하려면 어때요? 어떤 이런 동기, 이런 것들이 자극이 잘 되어야지만 일에도 몰입하고 또 좋은 성과를 내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에 관련된 학자들의 이론, 이런 것들을 쭉 여기 책에다가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중간중간에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잘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실 이 욕구 5단계 이 이론, 매슬로우의 이론은요. 정말 질리도록 보셨죠. 여태까지. 많이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 파트에서도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는 출제가 굉장히 잘 됩니다. 자, 이 욕구 단계를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매슬로우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5가지 욕구의 그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느냐를 좀 잘 아시면 좋은데요. 자,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생리적이죠. 안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존경의 욕구가 있고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슬로우는요. 인간의 욕구는 하위 욕구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한 단계 한 단계 어때요? 차근차근 천천히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아랫 단계의 욕구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위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위의 욕구를 충족하다가 밑의 욕구로 떨어지는 일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욕구 자체는 뭐냐면 위계를 가진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슬로우는 이렇게 주장을 하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5단계의 욕구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여기 매슬로우 이론 그 다음에 알더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ERG 이론이라는 걸 들고 오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매슬로우의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 알더퍼라는 사람이 매슬로우 이론을 약간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로 뭔가 제시한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알더퍼의 ERG 이론 같은 경우는요. 매슬로우 이론이 원래 5단계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3단계로 그거를 줄였습니다. 어떻게 줄였냐면 요 안전하고 생리적 욕구를 묶어서요. 여기 존재 욕구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존경, 사회적 안전 요만큼을 묶어서 뭐라 그래요? 관계 욕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성장 욕구는요. 요렇게 2개 정도 묶어서 어때요? 요렇게 줄였다. 일단 3단계로 줄였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알더퍼는 매슬로우의 이론하고는 좀 다르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야. 사람의 욕구는 늘 이렇게 단계별로 하나씩 올라가는 건 아니야. 때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래 단계가 채워지지 않더라도 상위 욕구를 채우려고 사람들은 노력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예술가들 있죠. 네, 예술가. 그럼 예술가들이 어떻게 보면은 1, 2, 3, 4, 5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런 거일 거 아니에요. 자아실현 욕구.
그러면 이 예술가들이 다 이 아랫단계의 욕구들이 완벽하게 채워졌기 때문에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느냐,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네. 예술가들 중에서는요, 뭐 집도 없고, 네, 굉장히 막 밥도 굶고 정말 가난하게, 되게 어렵고 힘들게 그렇게 또 예술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야, 이게 중요하니까, 예, 자기한테는 그게 제일 인생에서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사법고시를 계속 도전을 합니다. 예. 사법고시를 도전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난 판검사가 되겠다, 뭐 이런 욕구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명예가 되게 중요한 존경의 욕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열심히 사법고시를 계속 쳤는데요, 이분이 계속 낙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어때요? 몇 번을 이제 하다가 나한테는 정말 이게 안 되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어때요? 그냥 회사에 일반 회사의 법무팀 직원으로 이제 취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욕구는 뭐예요? 그냥 존경의 욕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은 했지만 어때요? 그냥 어디에 소속돼가지고 안정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살래 라고 해서 욕구가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론을 주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알더퍼의 이할즈 이론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매슬로우하고 알더퍼는요, 두 가지 이론을 조금 연결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허츠버그의 이 요인 이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츠버그는 만족의 반대가 불만족이라는 견해를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만족의 과정과 불만족의 과정을 서로 다른 차원으로 봤는데, 자, 만족에 관련된 요인을 우린 동기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불만족에 관련된 것을 우린 유생 요인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동기 요인은요, 있으면 만족도가 계속 올라가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위생 요인이라는 건 뭐냐면 있으면 불만족을 하지 않을 뿐 만족을 할 수 없는 요소, 이런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자, 건강해지고 싶어요, 내가, 여러분. 그러면은 내 건강을 더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운동을 해야 되죠. 운동을 하고, 그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동기 요인이 되는 거죠. 근데 손을 씻어요. 손 씻기를 합니다. 그럼 손 씻기를 하면 더 건강해지나요? 그거는요, 예방이거든요. 그냥 손 씻기를 하면은 그냥 병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것뿐, 이걸 한다고 해서 뭔가 더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 위생,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위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은 어떻게 보면 만족 요인, 얘는 뭐예요? 있으면은 불만족하지만 않는 정도의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했냐면, 자, 그래서 허츠버그가 주장하는 부분은 뭐냐면, 조직 구성원들의 실제 동기를 주었을 때 계속 만족하는 요소들이요, 얘네들이라는 거예요. 직업의 안정성이라든지 성취감, 칭찬, 인정, 승진, 성장 가능성, 책임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주면 줄수록 더 구성원들이 만족하는 거지만, 임금이라든지 인간관계, 좋은 인간관계, 작업 조건을 더 좋게 해준다든지 정책이라든지 지위, 이런 것들은 주었을 때 더 만족을 하게 만드는 요소는 아니고 불만족하지 않게 하는 요소일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죠. 네, 그래서 동기위생 이론도 같이 학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맥그리거의 XY 이론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맥그리거의 XY 이론은요, 쉽게 얘기하면 X이론은 인간은 굉장히 통제해야 되고 감시해야 되고 평가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일을 열심히 하는 존재야라고 보는 시각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Y이론은 뭐냐면, 아니야,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야. 그냥 내버려 두면은 알아서 스스로 일도 찾아서 하고 스스로 막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어때요? 창의적이기도 하고 책임질 줄 알고, 인간은 굉장히 독립적이면서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존재야 라고 바라보는
그 다른 시각을 표현한 겁니다. 근데 뭐 X이론이 나쁜 거고 Y이론이 좋은 거다? 또 이런 측면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업종별로도요. 지금 우리 그 회사의 어떤 구조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요. X이론을 또 적용을 해야 되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예. 뭐 물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자꾸 이제 Y이론 쪽으로 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업종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다. 두 가지를 제시를 한 사람입니다. 자, 기대 이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대 이론은 브룸이라는 이제 학자가 이야기를 했고요. 요즘 출제 잘 되더라고요. 기대 이론. 구체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목표의 강도에 따라 사람의 행동은 달라진다. 이 뜻이에요. 네. 그죠? 이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까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한테 엄마가 얘기합니다. 아들, 요번에 너 시험 잘 보면은 엄마가 핸드폰 사줄 거야. 바꿔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때요? 이거는 굉장히 아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메리트가 있는 그런 결과이잖아요. 뭔가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 너 이번에 시험 잘 보면 엄마가 떡볶이 사줄게. 집에 떡볶이 만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 그게 뭐야. 그 평소에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결과가 어떤 강도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기대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노력하면 내가 그 일을 달성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일의 성과가 좋아지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나? 그 다음에 내가 바라는 잠재적인 결과에 대해서 내가 두고 있는 가치는 어느 정도야? 이제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자, 공정성 이론 애덤스가 주장을 한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투입한 것만큼 어떤 결과가 잘 나와야지만 공정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의 공정성으로 나눴는데요. 자, 회사의 자원을 사원들 사이에서 공평하게 분배했나?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벌면 그거에 상응하는 우리한테도 보상을 주나?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과정적 공정성이라는 거는 사원들에게 나눠줄 분배량을 결정하는 과정이 공정했나? 자, 이거는 뭐냐면 연봉을 책정한다든지 보너스를 준다든지 뭐 임금을 협상한다든지 이런 어떤 절차적인 부분이 과연 공정하게 진행이 되었나? 이런 부분이 되겠죠. 자, 자원의 분배가 아닌 인간관계에서 상하 간에 혹은 회사의 직원 간의 공정한 관계를 가졌나? 이런 부분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뒤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이런 권력 관계라든지 파워 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나 안 했나 이제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공정성을 또 느끼기도 한다라는 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표 설정 이론은요. 높은 목표와 구체적인 목표가 훨씬 더 그 사람을 움직이는데 좋다. 이런 뜻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냥 내가 단순히 어떤 자격증 하나 따야지 막 이게 아니고 어때요? 나는 이 자격증을 따가지고 어디까지 뭐 승진을 해야지 뭐 이런 정도에까지 그죠? 높은 목표 그 다음에 구체적인 목표.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키너의 강화 이론이라는 거는요. 강화물의 유무에 따라서 사람들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개인의 행동은 그 결과를 통해서 결정되고 유발됩니다. 강화물의 유무. 자, 우리 강화 이론은 또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죠?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번쯤은.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 들어보셨나요? 정적 강화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투입하면 성과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적 강화는 뭐냐면 그 사람이요. 싫어하는 거를 제거해줘도요. 성과가 올라가는 거죠. 자, 아들이 있어요. 우리 자꾸 아들 얘기하는데
아들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좋아하는 걸 투입했을 때 성과가 올라갈 수 있죠. 아들 너 뭐 이번에 그 저기 공부 열심히 하면은 엄마가 핸드폰 바꿔준다 라는 것들,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투입했을 때 성과가 올라갈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정적 강화 되겠죠. 하지만 부적 강화도 있어요. 아들 너 이번에 시험 잘 보면 엄마가 한 달 동안 학원 안 보낼 거야. 학원 가기 싫어했잖아 너. 그러면 한 달 동안 학원 안 보낼게. 한 달 동안 너 그냥 자유롭게 좀 보내. 그럼 뭐야? 그 친구가 싫어하는 거를 제거해줘도 성과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강화물의 유무에 따라서. 자, 여러 가지 이제 동기부여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쭉 공부를 했고요. 자, 어떤 것들 해당되는지 체크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양한 동기부여 이론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자, ERG 이론에서는 일상생활의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위생요인과 동기요인,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이 나왔는데 ERG 이론 왜 튀어나오죠? 네, 허츠버그의 이요인 이론, 동기위생이론 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바꿔주셔야지 맞는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목표관리 MBO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BO도 사실 너무너무 유명한 그 동기부여의 어떤 하나의 방법론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영자와 종업원들이 설정된 목표에 동의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잘 하기 위해서 뭘 해 나가야 될지를 어떤 그 서로 이제 합의하고 이제 이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네 가지 핵심 요소, 여러분들 요거 시험에 굉장히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약간은 어려운 난이도의 목표를 설정하는 게 좋대요.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거에 상응하는 그 성과를 명확하게 과연 우리가 진수할 수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목표는 위에서 만들어서 아래로 내리는 게 아니고요. 뭐래요? 관리자와 부하 직원이 같이 상의해서 같이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도 같이 합의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그 일을 얼마나 할 거냐, 뭐 무제한 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몇 년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우리가 그 일은 마무리를 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기간은 꼭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진행 과정에 있어서 잘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진척되는 상황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어떤 개선에 대한 피드백, 이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MBO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 임파워먼트도 요즘에 또 시험에 또 한 번씩 출제가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임파워먼트가 뭡니까? 권한, 위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번 하는 일만 그냥 계속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의사결정권의 약간 확대가 일어나게 되면은요, 구성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또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거든요. 내가 여기까지 결정할 수 있게 되었어 라는 걸로, 그죠? 그래서 그 개념까지 여러분들 의미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연결력 문제로도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내부 마케팅인데요. 우리 내부 마케팅은 누구한테 하는 마케팅일까요? 그렇죠. 우리 직원들에게 하는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조직 내의 인적자원, 인적자원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뭐 복리후생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내부 마케팅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인정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승진을 하는 부분들, 칭찬을 받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 다 내부 마케팅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부 마케팅은 결국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그렇죠. 최종 소비자인 외부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부 마케팅을 하는 거다라는 그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모르시게 되면 내부 고객을 위해서 내부 마케팅을 한다, 이 말의 정답이라고 체크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기업은
수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영리를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잘 대해줌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만족하고 그들이 고객한테 서비스를 잘하게 만드는 그런 목적이다. 그죠? 그래서 내부 마케팅을 이제 잘 하게 되면은 어떻대요? 조직 내에 서비스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이제 만족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좋은 서비스 품질을 고객들한테 전달을 하겠죠. 그 다음에 조직을 통합하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는 부분까지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마케팅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정답 몇 번일까요? 그렇죠. 이거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최종 목표는 내부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외부 고객을 만족시켜주는 것이다 라는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B모듈도 진도가 다 끝났습니다. 어떠세요? 약간은 A 모듈하고 느낌적인 느낌으로 약간은 어떤 마케팅적인 부분들, 회사의 경영적인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모의고사 풀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